자, 그럼 계속 합시다. 18번 할 차례인가요? 18번. 네. 이게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18번.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1984년 어쩌고 나오네요. 꽤 오래전의 일이죠. 뭐 징역형을 선고받았대. 우리 공무원법 33조에, 국가공무법 33조에는 이른바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요. 결격사유가 한 8가지, 9가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실형을 언도받게 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2년이 경과해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어. 그치?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공무원으로 임명됐었네요. 그럼 여기서 뭐 인사권자의 과실이 있었지. 임명해서는 안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만 20, 30년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공무원으로 쭉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전산이 발달하고 하면서 나중에 일제 조사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졌어요. 90년대 말에 특히 다 조사해 보니까 아니 과거에 잘못된 임용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결격사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퇴직이다. 왜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냅니다. 왜 당연퇴직이냐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어지는 거니까 퇴직하는데 이 사람이 또 억울하겠죠. 아니 좀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나 공직생활 안 할 텐데 지금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퇴직발령 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우선 그 연금 혜택도 못 받아요. 그렇죠? 여기서 큰 불이익이 닥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소송이 행정소송일 수 있느냐 이거야. 참고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관건은 바로 처분이 되느냐가 여기서의 문제점이에요. 요게 과연 당연퇴직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행정소송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할까요? 그럼 여러분 또 똑같은 문제죠. 이것도 쭉 처분의 요건들이 쭉 있었잖아. 어디에서 걸릴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뭐 행정청이 한 거 맞지.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어요? 법적 효과를, 그러니까 법적 외부적,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외부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건데요. 법적 효과의 의미는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처분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자,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임용 자체가 이건 무효야. 잘못된 임용이었어. 임용 자체가 없었던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당연퇴직 인사발령 전에도 이 사람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이 30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일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 보면. 그래. 이 임용 자체가 무효라니까. 무효의 개념은 뭐라겠죠? 여기 무효라고 한다면? 무효 개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이건 법령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중대한 법 위반이에요. 임용행위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국가공무법 33조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자를 임명했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자가 있다고 얘기할 거지.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던 초등학생한테 잡고 물어봐봐. 야, 너 국가공무법 33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징역형을 이때 받았어. 그런데 임명했어. 이거 하자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러면 초등학생일지라도 무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자가 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건 명백한 거예요.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분이기 위해서는 뭔가 이 처분으로 인하여 뭐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X고 이것도 X잖아. 그러면 이 행위 전후에 걸쳐서 아무런 법적 지위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의미가 없어.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이건 처분이 아니라면? 그냥 상대방에게 그저 알려주는 행위다 이거야. 좀 어려운 말로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요거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실 거예요.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저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거지. 네, 당신 몰랐을 텐데요. 지금 보니까 너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네요. 알고 있으십시오. 나가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네, 처분이 아닙니다. 됐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예제 19번 볼까요? 이 사람은, 자, 2017년 10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허가 처분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약회사에 대해서 당신은 B 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A 회사에 대하여 뭐죠? 이제 A 회사에 대해서 지금 허가 처분했는데 이걸 보니까 B 회사가 있어가지고 B가 옆에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미 우리는 이 B라는 거는 우리가 허가받은 약품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행심을. 언제? 10월 20일자로. 한 19일 만에 보니까 그냥 알겠죠? B 회사가 옆에 있던 B 회사가 행정심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월 15일자로 취소 재결. 이걸 취소한 거죠. 이 허가 처분을 지금 취소한다. 왜냐하면 이미 B 회사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회사한테 똑같이 허가내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걸 취소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2월 10일자로 여기서 이 A 회사에 대한 B 허가 처분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 처분. 취소했어요. 그럴 때 2월 10일자 처분 요거 취소했죠, 요거. 그러면 요거 취소하면 이번엔 또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B가 억울하겠죠, 지금, B가. B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B 회사가. B가 아니라, 어디지? B 처분이니까, B 처분을 받은 게 A 회사죠, 원래. 이상하게, 이것도 B고 이것도 B는 이상하다? 제가. C 회사구나, 어쩐지. C 회사. A 회사가 요 취소는 다 됐어요. 요게 처분이냐 이거야, 여기도. 이게 처분성 물어본 거예요. 쭉 검토하고, 이것도. 쭉 검토하다가 어디서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것도 없이? 이거 대개 보면 맨 마지막, 여기서 많이 발생하네. 외부적인 법적 효과가 있느냐, 외적 효과가 있느냐를 봤을 때, 잘 봐요. 여러분, 아까 앞에 문제에서 다루는데, 취소 제기되어 있는 순간 형성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맞지? 예. 형성력은 뭐라고? 요 재결 자체에 의해서 지금 요 재결은 이것에 대한 재결이잖아요. B 허가 처분. 그러면 재결하는 순간 저 허가 처분은 어떻게 되죠? B 허가 처분은 어쩌면 효력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결 자체에서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이미 소멸했는데 왜 장관이 지금 다시 또 그래 너는 지금 소멸했어 라고 취소한다라는 이유를 지금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단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돼요, 사실은. 장관이 이런 행위를 안 해도 된단 말이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결해가지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다,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처분 아닙니다. 6월 10일자는. 그럼 뭘 다투어야 된다는 거야? 저 A 회사는 1월 15일자 취소 재결을 다투어야지요. 아까 행정소법 19조 단서에 해당하네. 그러니까 재결을 예외적으로 다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20번) 문제는 부관의 문제인데요. 이건 생략할게요. 이거는 뭐 전형적인 우리 쟁송법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부관의 의미를 안다는 의미에서 썼어요. 20번 문제는 이거 넘어갈게요. 부관이 뭔지는 오늘 알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행정청이 어떤 허가나 특허를 내줄 때요, 조건을 달아요, 거기다가. 저도 제가 사무관으로 7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인데, 공직생활 하면서 각종 허가를 내줍니다. 내가 사업부서에도 절반은 사업부서에도 있었어. 근데 호텔 사업 허가도 내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줄 때, 진짜 이제 호텔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줍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입장에서는 호텔이 들어서면 좋아. 그래서 일단 허가를 내주는데, 조건을 많이 달아요. 만약에 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근처에 통행량이 많아짐으로써 교통이 혼잡해진다. 그럼 막 주차시설도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거 호텔을 내줄 수 없다. 근데 호텔은 필요하지? 그러면 주차타워를 만들어라. 주차타워를 하나 건설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조건을 달아주면 이제 그 공은 그 사업자한테 넘어가니까 사업자가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행정의 융통성, 탄력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부관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20번 문제는
그 호텔 측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뭐 여러 가지를 부관을 달았는데 그 중에 혹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부관이 있으면 소송의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다투게 됩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지금 행정행위고요. 이게 처분이야. 이제 커다란 처분. 이게 뭐죠? 호텔 사업승인 같은 거. 사업승인 내릴 때 여기다 부관을 딱 혹처럼 달아준다고. 주차타워를 설치해라. 근데 이것이 만약에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 부관을 달고 그러면 업자는 가만히 안 있죠.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법에도 없는 걸 조건을 다루면서 허가를 거부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 제기할 때 과연 요거 자체를 독립해가지고 다툴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만 놔두고 호텔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대상으로 하면 또 바보죠. 왜냐하면은 사업 승인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툴 수는 없고 요거 나쁜 거 요 부가만 혹만 딱 떼가지고 독립해서 다툴 수 있느냐의 논의예요.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이 부관의 종류가 많아. 조건 기한, 네, 부담, 그다음에 철회권 유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 있죠, 이거 부담. 예, 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 주차타워 설치하라. 이게 바로 여기 해당하죠.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독립해서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체 있죠. 이 전체. 행정처분 전체, 부관을 포함한 전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문제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은 문제. 자, 갑은 을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딱 제출했더니 이에 을도지사는 자 1번 한 거죠. 제출했고 2번은 적정 통보를 했다 나옵니다. 적정 통보 2번 두 번째. 그 후 갑은 사업계획 대상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해야만 폐기물 처리업이 가능하므로 이걸 농림지역에서 자 3번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던 거야. 이 내용은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여기 이제 땅의 용도예요. 토지의 용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사만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여기 이제 건축물도 가능한. 이렇게 해야만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을도지사는 자, 여기에 만약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게 되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 수질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약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요걸 거부했다는 거죠. 뭘 거부한 거야? 요거 변경 신청. 그러니까 사업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갑이 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적정 통보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고 문제를 낸 이유는 요게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야. 처분이냐 아니냐. 그 64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세요. 64페이지 아래에 4번 소결 나오죠. 사업계에 대한 적정 통보는 그거는 사전 결정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다.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얘기는 처분성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량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량행위니까 적정 통보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적정 통보가 뭐일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이 사람이 딱 받아보면 아 이게 지금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검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해줘요. 이게 지금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막 허가 신청을 무조건 했다가 거부당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검토해달라고 하면 편해요. 사전에 적정 통보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업자는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거든. 그래서 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법은 일단 적정 통보를 해주는 순간 나중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적정 통보는 최종적인 허가는 아니에요.
그냥 적정하다 이렇게 한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출연료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 여기에 구속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또 거부했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다툴 여지가 있는데 과연 요것도 거부 처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예요. 2번 문제는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원고 적격부터 요건을 다 검토해 줘야 되겠죠. 응? 64, 65. 64, 65. 제가, 오 마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괄호 1번은 넘어가고 괄호 2번은 적법하냐 하면은, 자, 65페이지 봐봐요. 대상 적격을 충족했느냐. 이게 처분이냐에 대해서 하고, 여기선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요게 마침 거부 처분이거든요. 거부 처분은 통상 처분인 것 같죠, 여러분? 거부 처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무조건 다툴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요건 중에 중요한 요건이 과연 상대방의 신청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청권.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돼요. 요게 그죠? 65페이지에 다 있죠. 가운데쯤 다. 거부처분 성립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네. 그러니까 신청권이 도대체 뭐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네, 신청 권리. 그래서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신청권이 이 사건에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출제자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 답안지는 그냥 신청권이 있게 된다면은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있겠죠. 이 법에 따르면. 법률에 있으니까 지금 신청한 거 아닙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아마 참조점을 주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면. 문제는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원고 적격 인정돼요? 원고 적격은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한다가 원고 적격이잖아. 우리 앞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쭉 쓰면 되지.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제된 문제가 지금 이 이야기부터 한 이유가 있어. 요게 지금 재량행위고 처분을 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부여돼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느나 이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 있어. 따라서 만약에 이걸 거부당하는 순간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야만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부당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권리가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배운 그 권리가 제한되므로 법률상 이익이 제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익이 제한되니까 어때요? 제한되니까 원고 적격 인정되는 거지. 원고 적격의 다수설은 법률상 보호 이익설이에요.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저 사람은 지금 제한당하고 있으니까 원고가 됩니다. 원고 적격도 통과. 자, 22번 볼까요? 갑은 순경이었대. 갑은 순경인데 1월 10일 게임장 운영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0일자로 직위 해제가 된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제. 직위 해제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무슨 문제예요? 처분성의 문제죠. 역시 또.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다 제기하고 거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도 일종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다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이 맞습니다. 처분성이에요. 처분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답안지에다 뭐 특별권력관계 이거 처음 나왔죠? 특별권력. 요걸 안 쓰시더라도 돼요. 시간이 없고 그러면 2번에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 여기 보면 이게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국가나 지자체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이 행정주체와 국민의 관계를, 이 법률 관계를 일반 권력관계라고 얘기해.
일반 권력 관계에 따라 가지고 국민은 각종 의무를 지어요. 납세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바로 뭐야? 이러한 일반 권력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이러한 의무를 지죠. 그래서 지는 거야. 그런데 요 국가나 지자체 안에 있는 이상한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공무원, 그다음에 교도소, 뭐 군인, 국립대학교 학생들. 얘네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별한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복종 의무가 있어요. 국립도서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사람이지. 학원은 이런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에서 공부 시간에 막 떠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막 그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 그럼 여기 학원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너 왜 떠들어가면서 나가? 너는 우리 학원에서 안 가르칠래? 나가. 그러면 복종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사적 관계에서는 안 돼요. 명령 내릴 수 없어. 그런데 국립도서관에서 만약에 시끄럽게 떠들고 공부하다 그러면 국립도서관장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달라요. 알았죠? 이거는 행정 주체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특별한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복종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장 명령 내리는 게 일종의 징계야. 학원에서는 징계 못 내려요, 여러분에게. 알았죠? 이걸 특별 권력 관계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 지금 경찰관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미처 공부가 안 됐으면 2번 항목 같은 거는 뭐 할 수는 없어. 안 써도 돼. 그런데 4번은 써야죠. 그래서 4번에 가면 68페이지 4번 직위해제의 처분성 인정 여부. 여기 간단히 썼는데 이걸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써야죠. 배점이 크면. 아까 쭉 했듯이 처분의 요건 쭉 밝히고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직위해제라는 거는 이 사람의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잖아. 그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처분 틀림없습니다. 일단 처분이에요. 그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67페이지 박스로 다시 와가지고 문제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직위제의 근거가 된 사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 뭐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신고였어. 불법게임장 운영업체 허위신고였대. 이 사람은 사실은 뇌물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직위제 처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불사 네 번째 줄 보니까 3개월이 경과한 후 이런 표현 나와요. 3개월이 경과. 그러니까 여기에 하자가 있었던 거야. 지금 직위해제. 그러니까 뇌물 받은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 잘못 직위 처분을 했던 거예요. 직위해제 처분. 그런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를 거쳐 직권 면직했다라고 나옵니다. 직권 면직. 이것도 처분입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요때까지만 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해. 그런데 직권 면직 처분 떨어지면 이제 공직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야. 근데 요게 이제 참 문제가 있어요. 3개월이 경과한 후 이런 표현 나오죠? 3개월이 경과한 후.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위에다 받으면 막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징계가 막 열려서 3개월 동안 이제 대기 발령 상태에 있다가요. 3개월 후에 그냥 면직 처분해버립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시 복귀시키기도 하고 면직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자 괄호 2번 갑이 직권 면직 처분에서 다투려고 할 때 다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쟁송 절차로. 이거는 별건 아니다. 이거는 요게 일종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1번 문제, 2번 문제였죠? 네, 그렇죠. 2번 문제는 그냥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그걸 쓰라는 문제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걸치니까. 로마자 2번은 그 얘기 쓰면 되고 소청심사위원회 얘기 막 쓰면 되라는 것이고 3번이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인데 3번 문제는 뭔가니 이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뭘 할 수 있다? 구제받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무슨 문제일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어려워요. 이른바 하자의
승계 문제인데. 자, 잘 보면요. 봐요. 배웠어요, 여러분? 자, 요걸 이제 선행처분이라고 합시다. 선행처분이고 후행처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직위해제 처분이 이 날짜에 있었는데 3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면 3개월, 3, 3은 9 하면 90일이 경과했다는 얘기죠. 네. 중간에 이제 31일은 월도 포함되니까 분명히 90일이 경과한 거야. 자, 뭐가 생각나요? 90일이 경과하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여기 90일이 되는 순간 이른바 뭐가 발생한다고? 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송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아까 설명은 안 했는데 그걸 불가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그렇지? 처분이 있으면 안, 직위해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어.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다툴 수 없고 그걸 우리가 불가쟁력, 다툴 수 없는 효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자는 있어. 그런데 이거는 또 보면 이건 직권면직은 지금 선행행위인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가지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직권면직 내렸으니까 이것도 적법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 입장에는 되게 억울하죠.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가 한 건데 국가가 하자가 있었고 하자가 있는 선행행위를 기초로 해가지고 후행행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직위해제를 다툴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불가능이 발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직권면직을 다툴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왜? 이건 또 적법하니까. 그럼 이도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경우 되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는데 지금 경찰 공무원이 쫓겨나게 됐잖아. 야,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하자승계 이론을 만들어낸 거야. 예, 하자승계. 자, 보면 요 하자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승계시키면 어떠냐 이거지. 그러니까 선행행위 하자가 있으니까 후행행위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일단 이게 하자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90일 이내에만 또 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요겁니다. 하자승계 이론이고. 그래서 이 판례가 복잡해요. 하자가 과연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느냐. 여러분 승계가 되면은 요 당사자한테 유리한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승계가 되는 게 유리한 거야 상대방한테. 우리 판례가 얘기하를 이것이 만약에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승계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행위와 수행행위가 그 목적이 똑같으냐 목적이 다르냐 여기에 따라서. 자, 이 사안은 뭘까요 그러면? 선행행위인 직위해제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잠시 직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하지. 별개. 따라서 실제 이 사건 판례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에 하자 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자, 질문으로 돌아가면 질문에서 그렇게 몰아왔죠.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제받을 수 없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요. 하자 승계예요. 여기는 안 물어봤는데 다른 사례 하나 볼까? 네, 다른 사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위법한 건축물을 지었어. 예, 위법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철거 명령 딱 내렸네. 네, 철거 딱 내렸어요. 네. 그 다음에 철거 명령을 내려도 이걸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니까 드디어 대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 행정청이 직접 장비를 끌고 가서 이 건물을 철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니까 국가가 나가서 직접 합니다. 대자가 그래서 대신할 대자다 해서 대집행이 되는 거야. 국가가 대신한다 그 말이지. 그럼 대집행할 때도 4단계로 나눠집니다.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이라고 있어. 대집행법에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이게 계고예요. 계고. 그러니까 계고서라는 걸 보내 먼저. 당신은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 자진 철거하시오.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이렇게 계고서를 딱 보내면 여기에 응해서 또 철거하면 되는데 되게 철거 안 해도 막 버티지. 그러면은 대집행 영장 통지라는 걸 합니다. 또 영장 통지서를 보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최후의 통첩이야. 거기에다 아주 구체적으로 써요. 당신 계속 이렇게 불응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무원 박정섭을 대표로 하는 철거반이 나가서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최후의 통첩 보내는 게 영장 통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어때요? 직접 그냥 실행해버립니다.
철거해버리는 거야, 국가가. 그래놓고 마지막 단계 뭐겠어? 비용 납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 실제로 우리가 철거를 해봤더니 비용이 당초보다 더 늘어나서 5천만 원이 들었네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몇 월 며칠까지 내라. 왜 이거 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의무는 지금 본인에게 있었으니까 국가가 대신한 거잖아요. 이미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철거했으니까 요 의무 위반자가 국가에게 비용을 납부해야죠. 요게 대집행 절차예요. 알죠? 대집행은 나중에 따로 공부합니다. 대집행 절차 4가지 단계. 자, 여기서 만약에 요 계고에 만약에 하자가 있었어. 계고서 보낼 때도 법이 정한 바가 있지요.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보냈는데 아니 그러면 요게 처분이거든요. 이게 처분이에요. 계고 처분. 왜 또 처분이야? 처분의 요건에 비춰봐봐요. 처분이니까 아닙니까? 처분의 요건 쭉 있었죠. 거기에 처분, 계고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철거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 처분이에요. 틀림없이. 처분이에요. 그런데 하자가 있었고 이때 90일이 또 지났던 거야. 그러니까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으면 다퉈야 되는데 소송 제기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 불가증령. 더 이상 이걸 다툴 수 없죠. 그 다음에 영장통지가 딱 날라오는데 이건 적법한 거잖아. 그러니까 선행행위에 따라서 한 거니까 적법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야 큰일 나네. 진짜 철거할 건가 봐. 그러면서 소송 제기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냐 이거야. 자, 첫 번째 이건 안 되죠. 불가증력 때문에. 이거 적법하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기서 과연 하자를 승계시키느냐 하자 승계 이론이 또 나오고 여기 하자를 여기다 이렇게 승계시켜주면 그러면 다툴 수 있게 돼요.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판례는 이 사건에서 여기 비추는 거 룰 보면 동일한 목적이에요? 별개의 목적이에요? 동일한 목적이잖아요, 지금. 이건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대집행 절차 안에 있는 거니까 목적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또 다행스럽게도 승계를 시켜줬습니다. 그렇지. 사실은 그러면 이게 하자가 있고 이게 선행행위고 이게 후행행위인 경우는 또 승계를 안 시켜줘요.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이건 뭐야? 무슨 목적이야? 상대방에게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철거 의무를 부과. 그러면 이거는 대집행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해서 목적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좀 납득이 안 되죠? 위법한 건축물 철거하는 게 목적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목적 달라요. 이런 문제였어. 하자 승계. 중요한 논점입니다. 하자 승계. 지금 제가 설명한 요거 판례 룰은 바로 70페이지에 괄호 4번에 있었던 거야. 판례. 거기 나오죠? 제가 오늘 이건 특강이니까는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데 사실 거기 자료에 있듯이요. 이것의 예외도 있어 또. 그러니까 별개 목적으로 하면 원래는 승계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인 한도 어쩌고 나와요. 그럼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면 돼요. 71페이지 한번 봐봐요. 예제 23. 예제 23번이 요게 작년도 50점짜리 문제였어. 노무사 기출문제를 제가 오늘 소개했습니다. 23번에. 자, 실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나 한번 봐봐. 실제 기출.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는 갑은 이제 근로자의 이 사람이. 근데 뭔가 의리 중과실을 범해가지고 얘가 지금 다쳤대요. 상해를 입었대. 그래서 이제 2014년 2월경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어떤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지급받았어요. 지급받아서 돈 받았어. 그런데 이 갑이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이게 이중보상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중보상이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로 2번 보상받았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다시 뱉어내라 이거야. 그런 결정이었어요. 이게 징수결정이라고 나오죠. 이걸 언제? 2016년 3월 달에 급여의 일부에 대한 징수결정을 합니다. 요거 받았던 거 있죠? 너가 지금 과다 수령했으니 그 일부를 다시 뱉어내라 이거야. 징수결정이 있어. 여기에는 액수가 지금 써있지 않았는데 설명의 편의상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요걸 1억이라고 합시다. 네. 받았던 돈 중에 1억을 뱉어놔라. 여기 징수결정했던 거야. 그랬더니 갑이요. 여기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데 2012년도인가 판례
실제 이 사람이, 야, 억울한, 뭐냐?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 제출했어요, 실제로. 공무원들은 이제 민원이 제기되면 골치 아파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이 사건을 검토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억이라는 건 너무 과다하구나. 그래가지고, 2016년도 11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1억이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감액했어. 얼마라고 할까? 한 5천만 원으로 감액했다고 합시다. 네. 이게 감액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처분 고지서에다가 여기 일부 감액하면서 일부 감액 처분을 했겠죠? 여기다가 쓰기를 이의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법 27조에 따라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대요. 한편 공무원들은 이제 별도로 이 사람은 지금 중과실로 뭐 일반 국민에게 사고를 야기했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대요. 해임. 이건 징계의 하나입니다. 나가라 이거야.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요. 파면당하는 경우는 연금 혜택도 없어져. 근데 이제 해임은 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약간 차이가 나. 어쨌거나 해임 처분을 했어. 자, 이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청심사위로 갔네, 이 사람. 이렇게 간다고 했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1번 문제는 답은 감액 처분에 불복하여 여기 감액 처분에 이것도 이제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가지고 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구했고 그 다음에 각하재결을 받았대요. 이제 각하재결을 왜 받았는지는 이유가 없어. 그래놓고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송달받은 즉시 여기에 언제냐면 2017년 5월 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경우 당해 취소 등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셔라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 자체, 요소의 적법 여부. 그럼 여기에서 소송 요건들, 뭐 원고 적격, 그다음에 관할법원 얘기,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안은요. 그래서 대상 적격의 문제하고 대상 적격 그리고 소제기 기간을 준수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어.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겠죠? 다른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요거는 처분의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고 관할도 문제가 안 되고 이 사건에서는. 근데 피고도 지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니까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지금 요 날짜가 과연 제기간을 넘어섰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무엇부터 검토해야 돼? 이거부터 검토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대상 적격을 먼저 확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건의 처분이 뭔가를 먼저 확정해놔야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연 이걸 제기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처분 여기서 말하는 소송의 대상은 뭐 해야 될까요? 네,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분의 대상은 뭐냐? 원처분주의잖아요. 원처분주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처분이 여기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징수결정 한번 나왔죠. 1번입니까? 아니면 일부 감액해서 남은 요 5천만 원 처분입니까? 2번. 그 다음에 감액 처분입니까? 3번. 요거는 알겠는데 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감경한다라는 처분 자체가 있을 수 있어. 변경 처분이에요. 그리고 변경한 다음에 남은 게 5천만 원이 남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부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르죠? 감액하는 행위 자체도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액하고 남은 5천만 원을 새롭게 부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일단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건 변경됐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없어진. 그럼 이거냐인데 이거냐인데 우리 판례는 요거로 봅니다. 감액하고 남은 거로 봐요. 이거는 변경하는 행위 자체는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고 변경하고 남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가 판례예요. 여기 학설이 막 대립합니다. 어쨌거나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바뀐 거 있죠. 이게 감액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액수를 줄여줬죠. 1억에서 5천만으로. 그럼 감액 처분할 때는 무엇을 처분으로 받느냐가 굉장히 큰 논점이고 여기엔 판례가 있다고요. 판례는 뭐냐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자, 감액되고 남았어. 얼마 남았어? 5천만 원 남았죠. 그런데 당초 처분이라고 했잖아. 당초 처분이 뭐야?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당초 처분이지. 여기서 말하는 원처분. 우리는 원처분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원처분이에요. 좀 봐라. 원처분이니까 원처분이에요. 이게 원처분이죠. 이게 원처분이고 이거는 변경된 거잖아, 지금. 변경된 처분이고 이게 원처분이지. 그래서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2016년 3월자로 여기 날짜까지는 없네요. 요때 내렸던 2016년 3월 달에 5천만 원 징수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원래는 3월 달에 1억 원 징수 결정이 있었죠. 근데 이게 변경이기 때문에 마치 3월 달에 2016년 3월 달에 5천만 원 징수 결정을 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요때 소송의 대상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이게 되는 2016년 3월 달에 5천만 원의 징수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참고로 만약에 증액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증액 처분은 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는 5천만 원을 했다가 나중에 1억 원을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게 됩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왜 그래요? 이거는. 증액 처분인 경우는요. 5천만 원 여기 흡수돼 버리는 거야. 이걸 다퉈봐야 소용없어. 이걸 다퉈야 돼. 왜냐하면 1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취소시켜야지. 이걸 취소시키면 뭐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액 처분인 경우는 큰 논란의 여지는 없어. 증액된 거에 이게 처분이에요. 이걸 다투면 되는 거야. 근데 감액 처분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근데 원처분주에 따라서 우리 판례는 아무튼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 이거 외워두면 돼.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확정됐죠. 그러면 대상은 뭐가 된다고? 2016년 3월 달에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알았지? 네. 이 소송의 대상은 2016년 3월 달이야. 자, 그럼 됐죠.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소제기 기간, 이때 소송 제기했는데 준수했습니까? 3월 달로부터 이때까지 벌써 1년하고도 2개월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90일을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 안 날로부터 90일도 넘었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도 1년 또 넘었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적법한 거지. 알았지? 결국은 소제기가 부적법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골격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에 행정심판 할 수 있다, 소송을 내릴 수 있다, 고지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송달했다, 요거 있죠? 이건 트릭이었어. 이 당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었어. 그래서 작년에 좀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 사실 이런 얘기 안 해도 훌륭한 문제가 된단 말이야. 훌륭한 문제가 되는데 좀 복잡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하게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줄 알고, 야, 그랬어? 야,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오고지, 불고지, 아까 오전에 했네? 만약에 불고지, 오고지 하면은 거기에 일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기본이 되는 문제였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출제자가 아무 얘기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은 막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공인노무사 시험이니까 1차 시험에 당연히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징수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알았지? 네. 이건 문제에 안 나타나 있었어. 없도록 되기 때문에 이건 소용없는 얘기였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지? 지금 오고지를 했어도. 그러니까 잘못 알려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 해결에 아무 영향이 없어. 알았지? 네, 그런 거였어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송달 즉시 했다. 송달 즉시 했다. 송달, 재결을 거쳤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죠?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기간 90일 따질 때 어디부터 한다고 배웠지?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에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역시 이건 적법한 거 아니냐. 자, 송달 즉시 했다고 했으니까 90일 안에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답안 작성한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틀려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왜? 이거 제기할 수 없다니까 이거.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를 지금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지. 알았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으니까. 의미가 없죠. 결국은 부적합한 거였습니다.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작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강사님들은 적법한 것으로 막 몰고 간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장치들이 필요해요. 네. 논리가 허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논술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알았지? 네.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아. 이 내용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아까 우리 다룬 문제 중에 도의원이 8박 9일간 해외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해외에 유학연 연수 간 사건이 있었지. 그걸 제가 작년에 최종 모의고사로 낸 문제였어요. 작년 시험 앞두고. 그런데 바로 작년에 이 문제가 나온 거야. 바로 괄호 2번 이 문제죠. 지금 이 사람이 공무원이 파면 당했었는데 정년에 이르게 된 경우 이건 무슨 문제라고? 쟁점이 뭐라고요? 협의의 소의 이익이잖아. 오늘 많이 했죠? 그래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준비된 학생이라면 요 괄호 2번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괄호 2번은. 결론은 뭐겠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람. 왜? 공무원으로서 파면당한 이후에 못 받은 봉급 있죠? 봉급 받아낼 수 있고 나중에 승소판을 받으면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위신, 명예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중요한 소송의 이익은 한두 문제씩 다 다뤄봤습니다. 그 뒷부분부터는 집행정지 이야기가 나오고 소송 참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부차적인 어떤 중요한 제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특강 제목이 맛보기라고 돼 있잖아. 네. 이 정도면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소송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송 요건부터 우선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부차적인 제도들 따로 공부하면 행정쟁소법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네, 오늘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당부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혹시 까먹게 되면 나중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계속 얘기해 드릴 겁니다. 가장 관건은 뭐냐 이제 아무래도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읽고 많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읽어나가야 돼요. 그럼 어느덧 막 읽다 보면은 금방 이 행정재정법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문제구나. 그랬지?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준비해야 될 일은 뭐냐? 시험 답안지에 실제로 현출할 수 있는 거,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강사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길게 써놨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축약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요 문제가 뜨면 나는 요 정도 쓰겠다. 그 정도 써도 됩니다. 얼마 못 써. 시험 시간에는 그걸 답안지. 그러다 보면 이제 답안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써야 될 부분을 써야 되고 이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작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그 쉬운 일은 아닌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훤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제 시험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어떤 논점을 더 많이 써야 되겠구나 생각납니다. 그래서 써나가면 돼요. 아시겠죠? 많이 공부할수록 그 실력이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6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 이걸 갖고 계시면서 틈틈이 지하철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